이거는 사실은 저도 소비자원에서 이런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으로서 지금 소비자 분쟁 조정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비자 분쟁 조정 경우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 관련법에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일정 기간 내가 그냥 변심해가지고 처음에 계약을 했더라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대금을 지불하기 이전에는 본격적인 계약이 시작됐다고 보지 않는 그런 건 계약 약정 조건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인 계약에서 다 용인되는 범위의 행위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런 광고주에 대한 압력으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다 정당한 것인데, 그것조차도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거를 업무방해 행위로 봤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놀라운 것이었고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위력이라고 봤다는 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원심 판결에서는 아마 원심 판결의 논리를 대법원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업무 방해 행위를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는 신문사에 대한 업무 방해는 무죄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판결문을 잘 읽어보면 신문사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업무 방해가 있었는지를 잘 따져보지 않고 자동적으로 그건 업무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무죄다, 그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잘 따져봐라, 잘 따져봐서 그것도 업무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여지는 남겨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전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광고주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광고주는 이건 당사자가 아닌데, 조중동이 아니고 광고주니까 당사자가 아닌데 이거는 명백한 업무 방해다 하는 원심의 논지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원심에서 아주 분명하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광고주가 광고를 하는 거는 영업상 필요나 광고 효과 때문에 하는 거지, 무슨 그 신문사의 논조나 신문사의 성향을 보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신문사의 논조나 성향을 후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왜 광고주를 괴롭히냐. 이제 그래서 이거는 업무 방해다 하는 논리로 이어지는 거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것인데, 근데 이것은 사실은 지금 광고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만큼 몰상식한 얘기인지 금방 이해하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광고주들이 특정 논조나 성향을 가진 신문의 광고를 할 때는 그런 논조나 성향의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좋아하는 특정한 타겟 독자층을 상대로 해서 광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광고주가 돈을 내는 이유는 그런 독자들이 자기 광고를 보고 자기 광고를 보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광고 행위를 하고 그 광고 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그 신문사의 재정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고, 그 재정적인 비용을 신문사는 지불받음으로 해서 그런 논조와 그런 성향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광고주와 신문사의 논조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떤 광고주도 그런 성향이나 논조를 고려하고 그 성향이나 논조에 맞춰져 있는 타겟 독자층을 겨냥하지 않고 광고를 게재하지는 않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광고주 불매 운동을 하는 소비자 운동을 하는 이용자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전화를 해와가지고 그쪽으로 광고를 하지 말라고 할 때 그거를 무릅쓰면서 광고주가 광고를 하는 것은, 사실은 광고주로서는 자기 이미지 메이킹도 해야 되고 브랜드 마케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신문 지면에 내가 광고를 내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 브랜드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것이기 하기 때문에, 그런 광고주가 이런 소비자 불매 운동 때문에, 그쪽에서 받은 압력 때문에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광고주가 합리적인 선택 행위로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고 원심 판결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현대에 있어서 그 광고주가 광고 마케팅을 하는 원리와는 사실 부합하지 않는 그 너무나 지나친 과도한 사업자 쪽에 치우친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정희 선생님께서 하시고 진단해보자 하는 4가지, 5가지 점을 다 이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말씀은 이제 그런 것 같죠. 업무 방해죄에서 유지된다고 할 때는 이제 그 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전혀 못하게 했느냐 이걸 따지고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전혀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문제다 봤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냐. 여러 가지 광고주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 소비자들의 항의 이런 것들도 자신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자료로서 활용했고 합리적으로 그걸 선택했다.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한 방향으로 이렇게 항의가 많은 것들, 시민들의 항의가 있다는 걸 알고서 선택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반드시 자유로운 의사를 못하게 하지 않았다. 이런 점들이고요. 또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상담 창구 이야기도 하셨고 아까 계약을 일부러 허위로 하려고 마음먹고 계약을 했다가 여행사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것들 그런 일들은 사실은 여행사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상담원에게 그런 항의 전화가 회사에 대한 회사의 정책에 대한 항의 전화가 하는 것은 상담원을 두는 시스템 하에서는 회사가 예상할 수 있고 또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이게 전혀 있을 수 없는 예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에서 말하는 사업자가 전혀 상상할 수 없던 형태의 업무 방해 이런 걸 보기 어렵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것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확인차 말씀드리면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뭐 헌법의 124조에서 소비자의 권리 부분에서 말하는 소비자 행위는 조금 이렇게 경제적인 분야 그 상품의 이제 질이나 가격이 이제 옳고 그러냐 이거 중심이었는데 사실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조중동 신문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은 뭐 그게 신문 구독 가격이 높았다든지 신문이 뭐 찢어서 배달됐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어떤 논적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거를 불매운동의 이유로 삼는 것이 그럴 수 있다. 그것도 소비자 불매운동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 의사가 다른 걸로 어떤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하는 것을 이번 대법 판결은 인정해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대법 판결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을 정 선생님께서 말씀을 추가해 주셨는데요. 그 점은 저희가 좀 한번 뭐 높게는 아니지만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하지만 한계 점에 대해서 정 선생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고요. 좀 부연을 하자면 네. 그 정치적 소비자운동은 사실 허용한 게 아니고 그 전영희 선생님은 이제 걱정이 많이 되셔서 그 2차 불매운동 그러니까 광고주한테 항의를 해가지고 신문사에게 타격을 주는 거 이건 이제 2차 불매운동의 하나인데 이것도 이제 유죄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왜 죄 없는 광고주한테 항의를 하냐 신문사 측에 하지 이런 논리로 그 유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다시 열어놓은 것으로 좀 비판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읽었는데요. 그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을 신문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을 충족시켰는지를 심리를 해라. 근데 업무방해죄라는 건 이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인데 업무방해죄도 결국에는 업무방해 당하는 그러니까 업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게 아니라 이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이기 때문에 새를 과시해서 새를 보여줘서 그러니까 인지작용이 있는 거죠. 새를 보여줘서 그 새를 본 사업자가 공포심을 일으켜가지고 뭐 어떤 영업을 할 걸 안 한다거나 이래야 이제 위력의 업무방해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자한테 그러니까 광고주에만 항의를 하고 신문사 측에는 직접 항의를 하지가 않으면 업무방해죄
그 구성 요건이 충족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사실 그런 가능성이 좀 차단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도리어 그 2차 불매운동은 허용돼야 된다라고 이제 1심 판결에서 사실은 확인을 해줬는데, 확인하고 이제 뭐 방법이 잘못됐다고 해서 유죄가 됐는데, 그거를 지금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좀 확인해 준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전 기사님 우려가 또 현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려면은 그 업무방해 피해자에게 직접 항의가 있는 경우인지를 이제 따져봐야 된다. 이런 좀 판시로 들려서, 근데 뭐 실제로 파기환송돼서 어떻게 될지는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내기를 할 수는 없지만 경찰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박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대부분 판결에서 긍정적인 요소 부분이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판결문에는 이제 이 소비자분들께서 하셨던 24명의 피고인들이 하셨던 것이 신문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력의 행사가 있다고 사실 좀 부족한데, 그게 위력이 있었다라고 원심에서는 이제 해석을 넓게 해버렸다. 뭐 이래서 이걸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 있는 걸 보면, 우리 아까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소비자분들이 항의를 한 곳은 언론사가 아닌 광고주였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직접적인 위력 행사가 없었던 신문사에 대한 업무방해는 좀 인정하기 어렵다. 이 점을 판결문에서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뭐 자연스럽게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위협을 가했느냐, 여기서는 위협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위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위력을 가해서 이게 업무방해를 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업무방해죄가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처음에 일부 총평에서 나오는데, 그 점에서는 정정훈 변호사님이 좀 그 이야기를 5분 정도 이렇게 시간 갖고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결국 대법원 판결 두 가지 않습니까? 하나는 광고주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하는 거고, 조중동에 대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파기환송하는 거고, 조중동에 대한 업무방해에서 파기환송하는 취지가 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업무방해죄 이런 거 같아요. 이제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하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 이렇게 쫙 있는데 이제 이게 철거를 해야 되는데 또 한 곳이 안 나간 철거를 안 하고 영업을 한단 말이죠. 그때 이제 깡패들이 와가지고 폭력배들이 와가지고 그 영업을 하는 업주에 대해서 뭐 위력을 안 나가면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위력을 보이거나 하면 이게 이제 업무방해죄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의 업무방해죄 전형은 이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위력을 행사하는 것이 업무가 방해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피해자가 아닌 경우도 있을 때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는 골목이 딱 하나 있고, 그 골목 앞에다가 조직통들이 줄을 치고 딱 앉아서 그 집에 그 영업하는 음식점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저기 가서 밥 먹으면은 오래 살지 못할 건데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피해자에 대한, 그러니까 이 업무가 방해된 거는 가게지 않습니까? 가게에 대한 직접적인 위력의 행사는 아니고 손님들에 대한 위력의 행사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은 업무방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판결은 사실 원칙을 확인하는 겁니다. 원칙을. 그러니까 기존에 1심 법원 판결, 2심 법원 판결은 이 원칙들을 혼동해놨었던 거죠. 그러니까 위력이 광고주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 적는데 그게 바로 조선일보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될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위력이냐, 제3자에 대한 위력이냐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대법원 판결은 그런 부분을 분리해서 판단해야 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력이 있는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성립하는 것인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위력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란 말인데, 그러니까 광고주에 대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 조선일보 조중동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이런 거라는 거죠. 과연 잠깐만요. 그 업무방해 대상이 누구냐에 대한 논점은 아까 한번 나왔으니까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으면 시간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위력이라고 이야기했고 우리 피고인으로 지목된 24분이 집단적으로 전화 걸기하고 예. 아까 우리 정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면 말하자면 분명히 폭언이 들어갈 수 있어요. 감정적인 스킨 언어가 분명히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말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뭐 전화를 여러 차례 또는 여러 사람이 공문은 안 했지만 하루에 전화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전화가 됐을 때 이거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보아서 업무방해죄라고 하는 것이 예. 변호사로서 보시기에 그래도 되는지.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자의 기본 적인 권리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을 표시할 권리도 있는 것인데 이게 집단적,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행위 자체는 일단 적법한 소비자 권리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예전에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유죄 판정이 난 사건인데 거기서 보면 공무원 개개인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집단행위에서 위법하다 이런 논리인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지방공무원법상은 말씀드리기 좀 어렵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상이 그렇게 되어 집단행위 규정한 금지하는 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있고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상당성이 없는 행위인 경우에는 소비자 운동, 집단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럼 사회적 상당성이 뭐냐 도대체? 사회적 상당성이 뭐냐라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불매 운동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집단 행위라는 속성 그리고 그 집단적 분열력을 통해서 기업주의 의사를 변환해내야 되는 속성에 비춰보면 이 사회적 상당성은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것이 뭐 이게 단순히 위력에 해당하고 뭐 이래서 그냥 무조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소비자 불매 운동을 한 목적이 공적 관심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소비자 불매 운동의 목적이 개별적 집단의 이익을 부당한 방법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느냐 뭐 이런 것들의 비교 흥량을 통해서 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전화광고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 집단적인 전화 걸기를 통해서 뭐 상당원들의 업무가 방해되고 그 결과 기업주들의 업무 자율화가 제약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사실상 진정한 소비자 불매 운동이 성립할 수 있는 여지들이 거의 차단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비자 불매 운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위력에 있는 업무 방해죄의 성립 요건들을 다시 좀 고민을 해야 할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소비자 저는 여기 이번 사건에서 제가 피고가 되지는 않았지만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전화를 했던 사람인데 전화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집단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이제 그 위력으로 봤다고 하는데 그거는 광고주가 느낄 때는 집단적인 행위였을지 모르지만 내가 거기에다 전화를 건 행위는 개인적인 행위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소비자 불매 운동이라고 하면 두 가지 측면을 가져요. 한편으로는 최종 말단부에서 소비자 운동, 불매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행동을 전체적으로 조직해가지고 그걸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소비자 불매 운동의 조직이 있는데, 그러니까 소비자 불매 운동은 집단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집단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획도 해야 되고 어떤 슬로건도 만들어야 되고 그 방법도 개발해야 되고 포스터도 붙여야 되고 뭐 이런 행위를 다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소비자 기본법에서 단체를 구성할 권리가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불매 운동이라고 하면 집단적인 그런 그 단체를 구성해서 그런 것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해야 될 그런 이걸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을 불가피하게 요구하는데 이거를 지금 그 원심도 그렇고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것은 그거를 공모 공동 정보 이론에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이거를
말하자면 음모를 짜가지고 이거를 뭐 다 그 광고주 리스트를 다 제시했고 아니 그 광고주 불매운동 하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그게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 이게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소비자 불매운동이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는 집단적 행위. 그러나 그것은 소비자 불매운동을 조직하기 위해서 집단성이 요구되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말단 그 행동 부분으로 봐서는 개인들의 개별적인 행위이고 다만 광고주가 그걸 느낄 때 집단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지 소비자들의 액션 자체는 그 개별적인 행위다 하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저는 이런 판결이라면 도대체 어떤 소비자 불매 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제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냥 혼자서만 한 사람만 하는 소비자 운동만 그러면 이제 허용이 쉽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전교조 식부상한 사건도 그렇고 대법원이 좀 하나의 신화를 계속 쓰고 있는 게 그 어떤 행위들은 혼자 하면 합법인데 여럿이 같이 하면 불법이다. 이런 흐름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틀림없이 지금 계급적인 편향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집단적인 어떤 항의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는 혼자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 없는 사람들이 없는 힘을 허공에서 힘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같은 말을 동시에 한 자리에서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시위인 거고요. 그래서 집회 시위에 대한 판결이나 또는 이런 그 노동자들에 대한 판결 이런 것들 보면 혼자 하면은 합법적인데 여러 명이 하면 위법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언소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 억울한 게 지금 여러 명이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 시위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서로 연락을 해서 회원들을 다 모아서 다 같이 나가서 몇 명이 나갈지 아는 상황에서 이 정도 나가면은 저쪽에 좀 메시지 전달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나가는 거죠. 전교조 시국선언도 전교조 회원들이 있죠. 뭐 몇만 명의 회원들의 이름으로 시국선언 한다. 이렇게 하면 메시지 전달이 될 거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 좀 뭐 위력이 행사된다거나 뭐 어떤 정치적인 개입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언소주 같은 경우는 그 언소주 회원이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언론 소비자 국민 캠페인이라는 게 있었고 그 캠페인을 카페로 운영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자. 마치 월드컵 거리응원 할 때 무슨 뭐 불분한과 회원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언제 모이니까 나와라 라고 그냥 얘기를 한 거고 그 사람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태인 거고 그래서 여태까지 똑같은 행위도 여러 명이 하면 불법이다라는 그것도 신화인데 그 신화를 지금 언소주 판결에서는 더 깊게 이건 뭐 창조 신화인가요? 네. 신화의 저 뒤에 있는 그런 이 법에는 없는 그런 법이 아닌 지금 신화를 좀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참 걱정이 됩니다. 정준 변호사님이 이제 말씀하셔서 이어졌었는데 그러니까 소비자 운동에서의 본질적인 게 사실은 이제 집단적으로 소비자들의 의사 표현하는 거 그는 소비자 운동 안에서 본질적인 건데 우리가 뭐 기본권을 제약하더라도 본질적인 부분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소비자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그런 특징을 사실은 전제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을 봐야 되는데 그 판결에서는 집단적으로 한 것 자체를 좀 문제로 삼고 있는 게 다른 분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제가 되고 또 우리 박진영 교수님 말한 것처럼 사실 이 판결 말고도 우리가 이제 노동자들의 노동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상대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시위를 하거나 의사표현하는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은 보장받아야 될 권리인데 가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단적으로 했다는 자체로 상대적 약자들의 행위일지라도 집단적으로 행위 자체를 좀 문제 삼고 있는 그런 좀 법원의 계급적인 관점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정말 안타까운 점도 이 비평을 하다 보니까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사실 재밌네요. 요즘은 노회찬 의원 엑스파일 사건이라고 얼마 전에도 저희도 비평도 하고 있는데 그 사건에서도 문제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을 아주 이상한 행위, 유례 없는 행위로 법원에서는 보았던 모양 같은데 사실은 요즘은 그냥 이 원소주의 불매운동이 시작해서 2008년도만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누구든지 야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자, 나는 이런 거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의사소통이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일반화되어 있고 거기에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또 그래 나도 그 좋은 일이니까 같이 해보자 이런 게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상당히 뭐 이렇게 비밀스럽게 우리 범죄 조직들이 이렇게 뭐 공모를 하고 조직을 뭐 결성하는 것처럼 그런 시대적인 좀 관점도 있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말씀 듣다 보니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저는 이 판결 보면서 제일 좀 아쉽다고 할까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문제 있는 광고주라든지 문제 있는 기업에 전화할 때 확인 전화할 때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네, 정중한 그런 말만 해야 되나? 말하다 보면 좀 이렇게 이렇게 언성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의미도 있고 사실 저희 참여연대만 하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지지하기 위해서 전화 주시고 하지만 저희가 냈던 입장에서 항의하기 위해서 전화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말을 하다 보면 서로 언성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좀 걱정들인데요. 혹시 외국에서 이런 좀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항의를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았다거나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뭐 스틸타임즈인가 하는 외국의 사례도 있고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전웅희 선생님께서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외국에서도 이런 유사하게 뭐 이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있나요? 그건 뭐 사실 그 조국 교수님이 쓰신 논문이 있습니다. 이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해서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해서 그 조국 교수님이 쓰신 논문이 있는데 네. 그 논문에 그 해외 사례가 굉장히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건 사실 뭐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판결 보면서 앞으로 기업의 고객 상담 창구에 있는 직원들을 교육할 때 욕설이나 거친 표현이나 이런 거를 쓰게 되면 앞으로 고객께서 그런 거친 표현을 쓰시면 업무 방해 행위로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안내를 해야 되나? 어디에서도 기업이 그렇게 안내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건 혼자 전화하니까 그건 적용이 안 되겠네. 혼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고객 상담 창구에는 항상 집단적인 전화를 받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기업이나 정도의 차이가 약간씩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아웃소싱해서 전용 상담 창구 콜센터를 따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도저히 직원들이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집단적이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느낄 때는 특히 어떤 소비자 불만이 집중될 때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 지금 대법원 시각에 따르면 다 위력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지금 전희 선생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원심 판결에서 보면 그러니까 원심 판결에서도 2차 불매운동은 합법인데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얘기를 하면서 폭언, 협박, 욕설을 동반한 그 자체로서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정 변호사님도 그렇고 이제 정한 이사님도 이거 뭐 소비자 운동하면서 이 정도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 모욕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욕죄가 있는 한 사실은 한 사람이 전화를 해서 욕설을 해도 공연성 때문에 적용이 안 되긴 하네요. 어찌됐든 모욕죄라는 게 있으면서 이제 욕설을 그래서 원심 판결에서도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한 거구나. 공연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여러 사람 다 듣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1대1로 하게 되니까. 어찌됐든 그런 좀 모욕죄가 미치는 이 자기장도 틀림없이 있는 것 같아요. 욕설에 대한 우리나라 법제의 문제. 아마 최근에 서울의 이제 다산 콜센터
그게 이제 물을 지나치게 계속적으로 성적 희롱에 해당되는 성폭언적인 말 이런 사람에 대해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가 되고 처벌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건 아닌 듯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담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서울시의 업무를 방해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정말 그 사람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협박이 있다든지 하면 협박죄라는 경우가 있고 또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해 있으면 성폭력 처벌법에 관련된 법률이 있고 그런 우리 또 박경 교수님께서는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된다고 이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아직은 좀 악법이긴 하지만 모욕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처벌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의하는 그 기업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을 그 기업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는 것들은 조금 방법적으로 다른 잘못된 법률을 적용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뭐 소비자 운동을 할 때 우리가 그러면 뭐 전화를 정말 할 수 없는 건가요? 이 판결에 따르면요? 항의 전화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이게 얼마 사실 대부분 판결이라는 게 우리 법률에 의해서 시민들이 자기 행동의 가이드라인을 판단하는 것처럼 법원의 판결이라는 또 시민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저렇게 하면 내가 처벌받는구나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는구나 가이드라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대법원 판사님이 위력이라고 느끼는 전화 소통 행위는 업무방해가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거냐 모르겠어요, 그거예요. 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근데 판결문에서 그게 위력이에요. 예. 사실은 박 교수님께서 저희가 먼저 글을 좀 부탁할 때 인용했던 그 대법원 판결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좀 검토되었으면 좋았을 거 하는 걸 하나 예시드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2011년도에 철도 노조에서 이제 아마 2008년도에 했었던 파업과 관련된 사건에서 업무방해죄를 대법원에서 이제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 적이 있는데 물론 그때도 이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인정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독수리 오용제라고 불렀던 몇 명의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던 여러 대법관께서 소속 의견을 내면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사실 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할 때 이 위력이 너무나 애매모호하다 너무 광범위하다 추상적이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법을 적용했다가는 이른바 우리 대연법정주의에 따라서 내가 이거 해도 되나 안 되나 시민들이 알기에 너무 어려워진다 이렇게 비판을 하신 소수 의견을 반대 의견을 이렇게 낸 적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건 반대 의견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다수 의견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다수 의견에는 전격성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지금은 이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하는 게 있어서 근데 이번 그 소비자 이 사건하고는 이제